네, 리포트에서 보셨던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들 모시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주 국민의힘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이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파란 옷 금지령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도 좀 별도의 연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파란 옷을 입지 않고 모이는 첫 번째 집회입니다. 글쎄 옷 외투 색깔을 배제했다고 해서 이제 이 집회 성격이 어느 정도나 바뀌고 규모가 어느 정도나 바뀔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네. 앞선 세 차례 집회에서 보면은 주로 그 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외투들을 입고 네. 또 당 깃발 같은 거 이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들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에서 이제 연설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좀 참여하기에는 너무 정치색이 짙은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집회의 규모가 지난 1차에서 3차 때 보면은 뭐 30만이 모였다, 20만이 모였다라고는 했지만 경찰 추산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뭐 그 한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현실적인 괴리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 측에서는 지난 2016년에 촛불을 들고 나왔던 시민들의 그런 새 규합 이런 것들을 상상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감안해 본다면은 또 일반인들이 좀 참여하려면은 이거 우리 파란 외투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파란 외투 벗었다고 해서 내지는 뭐 집회를 짧게 한다고 해서 일반 시민들께서 이 집회 성격에 관해서 갖고 계시는 근본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바는 좀 충족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장외 집회 두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에 불과하다. 이 법원 겁박 시위를 멈추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 민주당 장애 집회의 구호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입니다. 지금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맡고 있는 게 사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맡고 있는 건 대통령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자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그 찬성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그 모양새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 이재명 방탄용이다, 이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께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목소리에 좀 더 신뢰를 주실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에서 결국 행정부가 입법보다 우위에 있다는 권력 구조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입법부 다수를 갖고 있다 한들 사법부의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집권 여당 의원들의 발언 뭐 마치 내일 판결이 이미 나온 것처럼 모레 판결이 이미 나온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겁박이고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그동안 사법부에 대해서 불만을 상당히 드러내왔었는데 이번에는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이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 발언 내용은 사법부 전체를 비난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양심적 법관이 더 많다. 이렇게 사법부의 이 몸을 낮추는 모양새입니다. 월요일 선거를 의식해서라는 의견이 있는데 대변인님, 이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의 어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중심의 사법부 비판이 얼마 전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징역형 선고에 영향을 끼쳤다. 그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서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저는 법원이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달리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럴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민주당이 그동안 법원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보여온 것은 사실이죠. 네. 국회 내에서 뭐 각종 입법을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거나 뭐 비근한 예로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그 당일에 법원 밖에 5,000명, 6,000명 모여라라고 하면서 마치 그 더민주 혁신회인가요? 거기에서 외곽조직에서 교통비를 지원한다면서 많이들 참석을 해서 법원에 압박하는 모습을 마치 연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 또 지난 국감 때 김우영 의원이 방통위 부위원장을 향해서 법관 출신 주제라는 말을 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법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압박을 행사하려고 했는지 모든 분들이 이제 다 지켜보셨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법원을 존중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법원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한들 이미 판결문은 작성이 끝났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정치인들이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의례적으로 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네.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그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난 그 공직선거법 1심 선고 끝난 후 법원 밖에 나와서 할 때 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마치 어떤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놓으시고서 지금 뭐 며칠 앞두고서 갑자기 법원에 대한 존중심이 샘솟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법원의 판단 결과에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부 비판 자제령 속에서도 민주당에서는 판결이 기울어져 있다, 우판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에 뭐 모든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물론 15일 날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아쉬워하는 부분 또 억울해하는 뭐 지지자들 많기 때문에 예. 일부 의원들은 그 지지자들 좀 달래기 위해서 그런 발언들을 하셨을 수는 있죠. 근데 앞으로 뭐 2심, 3심 그리고 25일 날 있는 재판부는 또 전혀 다른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이런 대표의 말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나 아니면 뭐 의원들 이런 분들이 좀 지지자들을 생각하더라도 그런 발언을 좀 자제하면서 당대표가 말씀하신 그 지침에 좀 따라주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강한 발언을 내뱉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좀 발언, 행동에 좀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핵심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전 성남시장의 수행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을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주로 내가 타겟이었던 거.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좀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글쎄, 너무 오래돼서 뭐 기억도 뭐 사실 크게 저기한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사실은 안 나는데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가능하면 소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네, 그런데 이 위증교사죄가 성립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김 씨한테 허위를 진술하게 했다라는 고의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뭐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재판부가 이 녹취를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될까요? 이미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유창헌 부장판사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위증교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이 어려워서 위증교사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해달라고 시키는 게 이제 위증교사입니다. 예. 그런데 이 위증교사를 부탁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표현이 그 누구도 이렇게 법정 가서 거짓말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보통 다 사실대로,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고 말은 하면서도 그 실상이 사실과 다른 것이 이제 문제인 것이죠. 사실 이 김진성 씨의 경우에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선거 때라서 밖에 나가 있어서 내가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방금 녹취에서도 들어보셨다시피 그렇게 얘기해주면 딱 좋지. 그렇게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이게 뭐 딱 떨어지는 저는 위중교사라고 생각되고 그것도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죄질이 좋지 않은 위증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위증교사의 이제 구형량대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고를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살펴보면 검찰이 지난 9월에 징역 3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은 박탈이 되는데 그 부의장님,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긴 있어요. 선고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요, 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파장을 참 예상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뭐 저희가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한들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 한들 결국 이런 민심을 결정짓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 당원들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재판, 물론 1심일 뿐입니다. 1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대법원, 한 2심 대법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 지지자들이, 일반 지지자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지지를 보내주는가가 그 파장을 결정할 거로 봅니다. 만약 굳건하게 계속 대표직 유지하면서 같이 싸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기 위한 투쟁에 계속 함께하자라고 지지자분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면 그 파장 없이 계속 갈 것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재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지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것들이 영향력이 좀 발휘를 되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단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 다음 달 12일에 나오는데요. 이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네. 대법원 판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되게 법조계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1, 2심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3심에서 이것이 뒤집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확률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심에서 똑같은 실형 2년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대법원 소부가 그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그 판사가 엄상필 대법관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유죄를 선고했었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인사가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상당히 질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 10개 정도의 혐의 가운데서 8개의 유죄가 인정된 1, 2심 판결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와 같은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하고 사실 1, 2심에서는 증인들도 나오고 증언도 하고 뭐 증거도 다투고 하는 사실심이지만 3심의 경우에는 그 법조 조문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보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1, 2심과 큰 차이를 보지 않는 그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지난 2019년 12월에 이제 기소가 된 이래 5년여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지연된 정의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대통령실과 여권 얘기도 좀 다뤄볼 텐데 야권의 사법 리스크 속에서 대통령실은 쇄신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복귀를 해서 논란이 됐었던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사임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부의장님?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 800만 원 받은 분이 사퇴하는 것이 쇄신인가요? 전 당연히 나가야 됐었던 분이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티고 있던 게 문제였는데 당연히 나가야 될 게 이제 지연된 정의로서 지금 이제 나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심지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정치사에서 선임 행정관이 사퇴 변을 올리면서 마치 명예롭게 본인이 떠나는 것처럼 그런 글을 올린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간 사람을 마치 본인이 대단한 결단을 한 것인 양 그렇게 입장을 올리면서 사퇴하도록 그림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기훈 선임 행정관이 나가더라도 결국 우리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가 뭔가 이 다른 여러 부처에 있는 이런 그 행정관들을 연락을 하면서 국정에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재발 방지의 약속 없이 그냥 몇 명만 바뀐다고 해서 그게 재발되지 않을까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새로운 인물들과 그런 것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고 계속해서 비판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도 정부를 향해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해 왔고 그 일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떤 한 사람의 그 인선이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 눈높이에 흡족할 만한 변화 쇄신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인사가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도구다. 그래서 아주 큰 폭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그런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